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소문만으로 역주행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영화 서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ey, Dad. Hey, sweetheart. Where are you? Study group. I'm gonna go all night. Oh, one more thing. I want to Hi, know Dad. about the final. I haven't been able to reach Margot. Wait, you can't find Margot? Study group only went till 9. She said it was going all night. No, she definitely left at 9. Authorities are asking anyone with information to please call the hotline or 911 immediately. You guys are friends. Kind of. She has friends, right? She keeps to herself a lot. She's quiet. I did see her eat lunch alone. On Thursday? Every day. Picked up an ID a few days ago. That doesn't make any sense. It's time to start considering that. I didn't know my daughter.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인터넷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재밌다고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개봉 3일 만에 예매율 1위 그리고 오늘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 주말에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렇게 입소문을 탄 이유 중에 하나가 독특한 형식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아주 시작 장면부터 굉장히 독특한 게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 컴퓨터 이 시작음과 함께 네. 배경에 이제 윈도우가 실행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개봉 직전에 시사회에서는 영화 상영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소란일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 네. 일화인데요. 이어지는 이 오프닝 시퀀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 특별한 내레이션이나 자막 이런 설명 없이 각종 가족 사진이나 홈비디오 영상, 계정을 생성하고 일정을 등록하는 등과 같은 이 컴퓨터 작업만으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는 이 2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네. 다만 지루할 수 있는 이 컴퓨터 화면에 다양한 뭐 인터넷 검색, 뭐 메시지, 또 영상 통화, 뭐 뉴스 보도, CCTV 화면 등 이 변주를 시도하면서 지루함을 좀 없앱니다. 네. 또 이 느낌표를 맞춤표로 바꾸거나 뭐 다 쓴 메시지를 다시 지우고 우리가 다시 쓰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는 등과 같은 이 세세한 감정을 화면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화가 이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여서 반전을 만들어가는 솜씨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이제 먼저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이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모든 정보가 뒤에 이어져서는 다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장면 하나 허투루 보지 않고 꼼꼼히 보시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네, 유심히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그 컴퓨터 화면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고 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돌아다닌다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뭐 혹시 우리가 앵커들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네. 재밌는 곳에 놀러 가거나 하면 SNS에 뭐 사진 같은 거 좀 올리고 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주로 SNS는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종종 올리는 편입니다. 네,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생활화되면서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뭐 나는 어디를 갔는지, 난 또 어디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네. 스스로 많이들 올리잖아요. 네. 이렇게 직접 올리는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굉장히 떠돌게 됩니다. 일례로 들면 이 새로운 사이트를 가입할 때 회원가입 없이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서비스, 소셜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네.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를 하면, 이렇게 소셜 로그인을 하면 최대한 70여 가지의 항목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유출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네. 특히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셜 로그인을 하면요, 내 나이나 학력, 성별, 뭐 고향, 경력, 정치관, 뭐 결혼 상태 유무 등까지 최대 70여 개의 개인 정보가 해당 사이트로 제공이 됐는데 정말 큰 문제는요,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가입자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또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 또 그런 데는 이제 각각 5개나 7개의 개인 정보를 넘겼고요. 구글의 경우는 이메일, 뭐 이름, 프로필 사진과 같은 3개의 항목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점검 과정에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 방통위가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화가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의 SNS에 찾아보는
하는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예전에 독일에서 숨진 딸의 페이스북 정보에 접근하게 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 네, 그쵸. 이런 소송이 일어났을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사실 접근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해킹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아버지 데이빗이 딸의 어떤 그 SNS 비밀번호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우리가 SNS든 뭐 어느 사이트든 회원가입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그 질문 사항들을 등록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적어놓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새로운 비밀번호나 이제 관련된 임시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받아보는데 네. 그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니까 완전히 비밀번호가 풀리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딸의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서 각종 기록을 보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종의 사회공학적 해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는 건요, 이 디도스처럼 이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취약점을 공략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개인의 심리나 성향을 기반으로 믿을 만한 메시지 혹은 믿을 만한 메일을 보낸 뒤 이 비밀 정보나 돈과 같은 어떤 개인 정보들을 갈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학적 해킹이 바로 피싱이랑 스미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6년에 이 인터파크 사이트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이 사회공학적 해킹 그러니까 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사례에 의해서 해킹이 된 거였죠. 네, 뭐 최근에도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족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뭐 스매싱 네. 피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아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오거나 메일이 오면 의심부터 해라. 이걸 사실 지키기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해킹을 당하는 거죠. 이 사회공학적 해킹을 하려면 이 해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대상자를 치밀하게 조사하는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만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는 해킹 과정에서는 원하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해커에게 정보를 술술 제공해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공학적 해킹이 고도의 해킹 기술은 사실은 필요하진 않고 의심의 네. 벽 한 번만 무너뜨리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이 케빈 미트닉이라는 이 해커는요. 보안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작정하고 속이면 안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뛰어난 보안 시스템도 정말 사람이 가장 취약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이 사회공학적 해킹, 그러니까 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해킹을 방지하려면 우선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소셜미디어, SNS 같은데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해킹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현재 너무 개인에게만 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사이트에 이제 만약에 로그인을 하는데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은 12자리의 비밀번호를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네. 30일 혹은 90일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앵커분들은 혹시 그렇게 이제 뭐 비밀번호 변경에 관련된 공지가 뜨면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네, 네. 강제로 꼭 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바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헷갈리니까 나중에 변경하기만 누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에 굉장히 뒤에 쉬운 숫자들을 붙이는 방법들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다른 뭐 컴퓨터 종이로 수기로 쓰기도 하고 이제 비밀번호 적어두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업 스스로는 자신들이 보안 등급을 높였다, 굉장히 우리 사이트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용자는 불편함 때문에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따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러면 해커에게 오히려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기업이 과도하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 보안 등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패턴을 분석해서 해킹 가능성을 살피고 또 평소와 다른 행위가 있으면 사전에 조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SNS, 인터넷의 어떤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것 같은데 네. 영화도 계속 끝까지 이런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실종 아동을 찾는 앰버 경고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순기능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네. 이 최근에 왜 우리가 기록적인 폭염이 있을 때 재난 경보 문자 다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게 아이가 납치됐을 때 이제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전광판, 라디오 등을 통해서 TV 등을 통해서 이 아이의 신상 정보나 혹은 이 납치한 용의자의 정보들을 이렇게 강제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 페이스북에서는 이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이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뉴스피드를 가장 먼저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미국의 시스템이 뭐 1996년에 시작됐어요. 엠버 경고라는 게. 예. 근데 지난해까지 이 엠버 경고를 통해서 한 800여 명의 아이들을 먼저 찾아냈다고 하니까 SNS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에 역기능과 순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영화 서치의 별점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영화 서치 별점 4개입니다. 화면뿐인데도 생생하고요. 인터넷 보안의 최대 약점이 인간이라는 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화 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SNS 올릴 때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